이번 시간은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딥러닝 중에서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뉴럴 네트워크 for chemist라고 그 주판과 그다음에 그 케모인포틱스의 거의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게스타이버 교수가 쓴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몬트리올 대학의 리사랩에서 쓴 딥러닝 튜토리얼을 참고를 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도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언어인데 그 개념인데 사실 이 개념이 최근에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습의 새로운 하나의 분야로서 기계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분야를 갖다가 딥러닝이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소리, 문자 등 기본적인 데이터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의 표현법과 추상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를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돌과 바둑 경기를 했던 그 딥러닝의 알고리즘은 사실 멀티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그 네트워크의 파생, 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것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정보가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가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 즉 무의 법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데요. 하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우리가 정보에 붙여버리기 쉽고 또 유용한 정보를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서 어떻게 지식을 추출해내고 원칙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고 그리고 자료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데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일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로서는 첫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또는 오토 어소시에이션 또는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패턴 레코그니션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 주소를 편지봉 때 쓴 주소를 갖다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뭐 벌금을 내지 않은 차를 산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소시에이션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공항에서 테러범들 얼굴 찾는 것도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클러스터링이라 해가지고 비슷한 성질의 것들을 같은 클래스로 모으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매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어떤 멀티베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다른 스페이스로 번안하는 거 우리가 주로 아는 이제 러닝이라는 게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축약해서 하나의 정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매핑 또는 러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모델링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팅, 리그레션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여러 가지 리그레션 방법들을 배웠는데 리그레션도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편히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하나의 블랙박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m개의 어떤 변수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떤 복잡한 작업을 통해서 n개의 아웃풋을 나타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리고 주어지는 그 m 값 또는 이 아웃풋 n 값은 주로 우리가 리얼 넘버를 많이 쓰이고요. 가능하면 0에서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들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단순히 0, 1, 이거는 신호가 있다 없다 했죠. 그래서 이게 0, 1로 나타내지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 나타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0에서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1 사이,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0, 1 또는 마이너스 1, 2의 바이너리 인풋이 주어지면 훨씬 더 트레이닝이 용이하고요. 주어진 값들도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식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앞에 개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포뮬라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우리가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학식들이 미리 알려진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수식하기 힘든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대로 우리가 그 어떤 매스메티컬 포뮬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도 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복잡한 현상들을 잘 기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되겠지만 이 웨이트라는, 뉴런을 흉내내는 웨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의 숫자가 충분하다면 아주 복잡한 형태의 현상들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하기에는 너무 수식이 복잡한 경우, 그런 문제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름 그대로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공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모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공신경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좀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는 덴드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셀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손이 있고, 이 엑손 끝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는 다시 다른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간한테는 한 10개의 뉴럴 셀들이 존재하고요. 인간 그 너브 시스템이나 신경 시스템에는 그리고 한 5가지 정도의 다른 타입이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에서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길래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밝히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면 이 신경망들의 어떤 세포들은 신호가 정기적 신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선을 통해서 시냅스에 오면은 이 시냅스에서 그 다음 세포,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시냅스에서 뉴로트랜스미터,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되는 양이 이 세포 내에서 어떠한 강도에 의해서 이 분비된 양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개의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 보듯이 이 덴드라이트가 여러 개죠. 그래서 얘한테 오는 신호는 하나의 세포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다른 세포에서 오고, 또 그 신호들은 다시 여러 개의 다른 세포로 전달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신호의 강도에 따라 우리가 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이게 뭐 아이의 청각 신호라면 아이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뭐 다른 신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시각 신호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게 가짜인지 나짜인지 뭐 다짜인지 그 글자를 구분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우리 뇌를 전달할 때 이러한 그 신경세포를 거쳐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흉내낸 것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달된 시그널이 시냅틱 스트렝스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증폭이 돼서 뉴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다음 세포의 덴드라이트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미믹할 수 있다면 어떤 시그널이 있고요. 이거는 먼저 번 뉴런에서 오는 시그널, 그다음에 어떤 적정한 웨이트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웃풋은 이 시그널과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값이 그 아웃풋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 내에서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복잡한 수식을 세우지도 않고도 우리 뇌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어떤 사물인지 인지할 수 있듯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현상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살아있는 그 인간 뭐 휴먼이라고 보죠. 휴먼의 뉴럴 셀로부터 셀이 신호를 받아서 그 다음 신호로 우리가 패스하는 것을 미믹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멀티 베리어블 시그널 S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시그널로서 트랜스포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 아까 시냅틱 스트렝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뉴로 트랜스미터가 분비에 따라서 시냅틱 스트렝스 틀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웨이트에 따라서 이 신호들을 조합해서 웨이트에 따라서 하나의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게 뉴런이 하는 일인데, 그것을 미믹한 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여러 신호가 있고 걔네들이 각각의 웨이트에 곱해진 다음에 그것을 다 같이 썸메이션 하면은 새로운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 뉴런으로 패스를 해주면 또 그 다음 뉴런에 새로운 인풋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수식에 보다시피 이 웨이트하고 그다음에 시그널을 곱해 준 것을 다 더한 것이 썸메이션 한 것이 이 네트 값이 되겠습니다. 실제 값을 적용해 보면요, 여기 5, 0.5, 0.7 마이너스 0.5가 뉴런의 그 시그널 인풋이고요. 요 0.2, 0.5, 0.6이 웨이트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과 웨이트를 곱해주면은 그거 다 더해주면 0.27이 나온 것이 값이 네트가 되고요. 그 시그널이 다음 또 뉴런의 인풋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닝 머신에 우리가 이 러닝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목적은요, 어떤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이 웨이트를 잘 적절히 트레이닝해서 우리가 주어진 인풋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게끔 이 웨이트를 잘 트레이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러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웨이트가 있으면 원하는 값이 0.27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는 이 웨이트를 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0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 원하는 값이 이러한 인풋에서는 이러한 네트 값이 나오고, 이러한 인풋일 때는 이러한 네트 값이 가질 수 있도록 이 웨이트를 잘 트레이닝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웨이트는 이니셜하게 뭐 랜덤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주어진 값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그 에러가 적어지도록 이 웨이트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인풋과 뉴런 외에, 웨이트 외에 그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어스의 목적은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요 A, B, C, D 이 네 점이 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선형 방정식을 만든다면 우리가 y = ax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방정식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y 절편이 없기 때문에 이 수식은 어떻게 했든 간에 알파가 뭐든 간에 이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식이 될 수 없겠죠. 이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세타를 더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는 값을 도입해서 수식을 만들면 훨씬 더 이 a, b, c, d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y절편과 같은 값을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용어는 바이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만들고자 또는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라는 것은 아까는 단순히 input, 여기는 x가 input입니다. 그다음에 w가 weight인데 이것의 곱의 합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갔죠.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이 바이어스라는 것은 input은 없고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1이고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weigh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W가 되네. 여기 W입니다. 새로운 웨이트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풋은 1이고 새로운 웨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트는 기존에 있는 M 인풋이 아니라 M 플러스 1 디멘전의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W와 X는 M 플러스 1로 한 개 더 웨이트가 디멘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의 차이는 새로운 웨이트 마이너스 올드 웨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웨이트를 임프루브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임프루브 해 나가는 과정이 러닝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뉴런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번에서 온 우리가 여러 군데서 온 아웃풋들이 새로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웨이트가 있어서 웨이트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웨이트도 또 여러 군데서 온 웨이트들을 다 이 아웃풋과 이 웨이트를 곱한 값들을 다 썸매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 아웃풋은 또 새로운 그 다음 단계 뉴런의 인풋이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여기서 썸매션 하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뉴런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쓰냐면 여기서 네트에서 아웃풋으로 변환시켜 줄 때는 썸매션 한 다음에 이런 시그모이달 펑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달 펑션 보면요, 이 네트 값은 마이너스 무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어느 정도 값이 이상 증가하면은 이 아웃풋 되는 값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 값은 점점 줄어들지 않게 됐죠. 그래서 아주 네트 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거나 또는 플러스 값이 커질 때 대비해서 이런 시그모이달 펑션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아웃풋 즉 다음 단계로 가는 인풋은 0과 1 사이의 값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뉴런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러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넣어주는 신호가 되겠죠. 얘기한 것처럼 이 신호들은 0과 1 사이의 실수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 또는 바이너리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히든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에는 두 개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의 복잡성 또는 컴플렉시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도 여기는 4가지만 있는데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 증가시키고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 각각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이 웨이트도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가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뉴런 레이어고 이것이 앞부분에 보였던 그 시그모이달 펑션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반이 위가 네트고 아래가 아웃풋인 거.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죠. 바이어스가 왜 필요한지 그 네트워크의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어댑터빌리티, 플렉시빌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바이어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아웃풋 레이어를 하나만 썼는데 이 여러 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라는 것은 이 뉴런과 이 뉴런 사이가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뉴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 4개로 가니까 총 여기는 여기 R1에서 출발하는 뉴런 몇 개일까요? 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그래서 여기 위에 2개 있고 바이어스는 하나 플러스.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2개면 그리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3개면요. 총 우리가 계산해줘야 될 또는 트레이닝 시켜야 될 웨이트는 여기는 인풋에 바이어스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2 플러스 1, 3이고 여기는 몇 개입니까? 4개니까 3 곱하기 4, 총 12개의 웨이트를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긴 4하고 4이기 때문에 5, 4, 20개, 12개, 20개,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이렇게 많은 웨이트를 트레이닝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보여주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들은 꼭 같은 숫자일 필요는 없고요. 또 때로는 이 인풋 레이어보다 숫자가 작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몇 개의 히든 레이어 쓸지 또 몇 개의 각각 그 레이어 히든 레이어마다 몇 개의 뉴런을 쓸지 사실 인풋과 아웃풋은 그 문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여지가 별로 없는데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랑 또 각각의 레이어당 몇 개의 뉴런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트라이얼 앤 에러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해보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기본 아키텍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이란 과정을 통해서 뉴런들을 갖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뉴런의 웨이트를 갖다가 점점 좋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주어진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 따라서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주어지겠죠. 근데 처음에 이 웨이트들은 랜덤하게 임의로 정해주게 됩니다.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랜덤 임의로 정해주고 나서 처음에 인풋을 주고 나면 인풋에 따라서 처음에 이니셜로 정해진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로 정해진 웨이트들은 사실은 정확한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이니셜로 정해진 웨이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값과는 여기서 이 웨이트를 통한 값에서 나오는 아웃풋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에러입니다. 에러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 에러를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콜렉션을 하는데 이게 이 에러가 나온 거는 결국 가장 먼저 기본적 생각은 이 W3가 세 번째 웨이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에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W3를 컬렉션 해주고요. 컬렉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은 이 W3가 잘못된 이유는 W2가 잘못됐다기 때문에 이 에러를 반영해서 이 W2를 또 수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W2가 잘못된 거는 이 W1이 잘못됐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에러 부분을 갖다가 이 W 반영해서 W1을 컬렉션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트레이닝에 쓰는 데이터는 하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가 S개가 있을 때 하나를 넣고 하면은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 아웃풋과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아웃풋과는 분명히 에러가 차이가 있겠죠. 그 에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생기는 에러가 이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이용해서 W3를 컬렉션하고 또 W3가 에러가 생긴 이유는 W2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W2를 또 컬렉션하고 또 W1을 컬렉션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S개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다 갈 때까지 컬렉션을 다 해서 하면은 아직도 뭐 뉴럴 네트워크가 첫 번에 컬렉션 통해서 한 번에 다 에러가 수정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다시 예전보다는 이 아웃풋과 타겟의 이 에러가 많이 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을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을 하면서록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웨이트들은 점점점 정교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웃풋과 타겟 값의 에러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예, 그때 되면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그 소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요. 예, 처음에 이니셜 웨이트를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은 예, 웨이트들을 랜덤하게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값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러를 엡실론 라스트라고 하고요. 이 라스트는 결국은 이 라스트가 잘못된 것은 이 마지막 웨이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 에러를 보정해 주는 거 갖다가 이 델타라고 그러는데 이 델타를 여기서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를 보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델타 3라고 하고 얘는 델타 3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필런 3의 요 에러의 함수로. 그래서 이 델타가 뭔지 모르지만 이 입실론 3를 갖고 이용해서 그 웨이트를 보정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웨이트 3가 잘못된 원인은 또 웨이트 2가 잘못되기 때문에 또 이걸 갖고 여기다 보정을 웨이트 2를 에러 입실론 2를 이용해서 웨이트 2를 보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엡실론 1을 이용해서 웨이트 1을 보정해 주는 델타만큼 보정해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에러가 계속 이거 갖다가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올라가면서 에러를 수정해 준다 해서 이런 유의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back propagation of errors라고 이런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온 에러를 갖다가 점점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또 여러 데이터에 반복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웨이트가 이터레이션을 계속할수록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다시 수행하는 것을 back propagation of errors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러를 컬렉션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데이터를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뒤로 가면서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에러를 도입해서 이 W 웨이트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immediate co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한 셋이 있으면 그 셋을 한번 다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 에러를 모아서 한 번에 다 해주는 걸 deferred corr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주로 immediate correction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eferred correction을 해봤자 별로 크게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immediate correction이 훨씬 더 좀 리즈너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웨이트의 이니셜 값으로부터 웨이트를 올바른 아웃풋을 주기 위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인데요.
나갈 것인,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정해준 게 그 델타 룰입니다. 예, 델타 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올던 웨이트고요. 뉴 웨이트하고 이 차이가 델타 W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델타 웨이트, 얘를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웨이트는 결국은 요 나중에 아웃풋과 타겟의 이 차이 에러를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웨이트가 키인한 것은 일단은 아웃풋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해진 거 있을 때 이 아웃풋에 에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온 인풋에 대한 에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에러에서 이 전체 웨이트의 차이가 주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웃풋의 에러는 결국은 실험값이랑 비교한 거에서 점점 파생되어 온 거고 또 아웃풋 여기에 인풋의 에러는 결국은 얘도 알고 보면 또 다른 웨이트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 에러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례해서 그 웨이트가 에러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우리가 이거 이타라는 어떤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풋 에러는 델타 i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은 결국은 바로 전 단계에서 온 아웃풋이 되는 거죠. 현재 단계 그 레이어 L의 인풋은 바로 전 단계 아웃풋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이 델타 W는 그래서 예전에 있는 웨이트로부터 좀 더 나은 웨이트로 가기 위해서 적용시켜야 될 W는 마이너스 카파의 델타 E의 델타 W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 함수를 2차 함수를 봤을 때 2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2차 함수의 미니멈점은 어디죠? 요점이죠. 요점의 수학적 성질은 첫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델타 W분의 델타 E가 0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면은 델타 W도 0.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미니멈점의 디렉션대로 이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DW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델타 W분의 그다음에 DW분의 D 엡실론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식을 이용해서 델타 W를 하는데 이 델타 DW와 D 입실론의 관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는 에러인데 이 에러하고 우리가 이 변화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뉴럴넷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웃풋이 있죠. 이 아웃풋은 얘 웨이트에서 볼 때는 인풋이고요. 또 얘네들이 모여서 또 다시 넷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건 정확하고 이건 정확한데 여기에 있는 이 에러하고 그다음에 이 웨이트 값은 명확하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는 게 이 룰입니다. 여러분들 이 룰은 수학에서 봤을 텐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말을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 엡실론 DW를 갖다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운드 2, 라운드 아웃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아웃, 라운드 넷, 라운드 넷, 라운드 W.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미분을 편미분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체인 룰이죠. 그다음에 얘랑 지워주고 얘랑 지워주면 아까랑 비슷하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운드 2, 라운드 아웃 관계를 보고 라운드 아웃, 라운드 넷을 보고 라운드 넷과 라운드 W의 관계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 관계는 요 관계죠. 연결되어 있죠. 요 관계는 여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의 관계는 그다음에 요 관계는 우리가 요 관계고 그다음에 요거의 관계는 그다음에 요거하고 여기 에러와 관계가 되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각각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룰에서 의해서 결정된 수식은 이 수식이고요. 예, 그래서 네트는 결국 위에서 온 인풋과 웨이트를 곱해준 값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 xi는 결국 이게 위에 있는 아웃풋이 새로운 x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 풀었으면은 라운드 넷, 라운드 더블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서메이션을 전개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라운드 넷의 라운드 W는 뭘 의미냐 하면 위 측에서 온 아웃과 같습니다. 그쵸? 위에서 온 아웃 이거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층에 있는 WJI의 L은 그러니까 L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는 위에서 온 i와 그 다음에 전달된 j를 이어주는 웨이트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가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있던 항 라운드는 라운드 w가 아웃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항이 각각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카파를 이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이, 라운드 아웃, 그 다음에 라운드 아웃, 라운드 넷을 델타 J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 웨이트의 체인지는 이타 곱하기 델타 JI의 아웃 J 그다음에 L-1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델타가 이제 얼마 되냐 문제인데 이 델타는 참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델타를 얘기하느냐, 직접 타겟과 아웃풋을 비교하는 부분,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웨이트를 얘기하느냐가 틀려지는데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간에 있는 웨이트는 위아래서 그 웨이트에 대해서 변화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양쪽에서 오는 다 그것이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그 웨이트는 결국 우리가 타겟값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겟값과의 에러가 얼마 되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됐든 간에 그때그때 맞는 이 델타를 갖다가 여기 대입해 줘가지고 이 웨이트의 변화량을 우리가 적용해 주면은 웨이트가 이터레이션이 증가할수록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결국 이제 델타 웨이트, 델타 W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사실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수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타 델타 아웃 플러스 뮤 델타 웨이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상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learning rate constant인 이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ment constant인 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arning rate constant 이타는 그 얼마나 빨리 러닝 되어 가는가를 갖다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경험적으로는 0.3에서 0.6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매번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비교하고 나서 그 에러를 이용해서 이 웨이트를 바꿔주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바꿔주면 얘가 로컬 미니멈에 빠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접근을 해가지고 얘가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모든 스페이스를 골고루 서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이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값보다는 0.3배 내지 0.6배만 적용시켜서 웨이트를 적용시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먼저 번의 프리비어스 단계에서 변화된 거에다가 어느 값을 곱해가지고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격하게 변했으면 좀 더 그것보다 많이 변하는 거고요. 예전에 변한 게 적으면은 어느 정도 미니멈 근처에 온 거니까 또 천천히 변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 모멘트 콘스탄트가 도입돼 가지고 어떤 이 두 가지 그 파라미터는 갑작스럽게 어느 한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미니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물론 몇 개의 레이어를 쓸 건지 또 각 레이어마다 몇 개의 뉴런을 쓸 건지 정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정하는 것들이 러닝 레이트 콘스탄트하고 모멘텀 콘스탄트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고요. 얘도 트라이얼 앤 에러로서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값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라는 룰은 없고요. 이 이타에 대해서만 러닝 레이트 콘스탄트에 대해서만 0.4에서 0.6 값을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하고 이타하고 뮤는 서로 비슷하게 같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커지면 같이 커지는 방향, 작으면 작아지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웨이트를 줘야 되는데 얘는 보통 그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고요. 예. 처음에 랜덤리 어사인을 해줍니다. 예. 그 랜덤리 어사인 해주는 거는 어차피 이니셜 웨이트는 계속적으로 이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커렉션이 이루어져서 좀 다른 값으로 가긴 하는데 처음에 0을 해주면 이 값들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0으로 시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리 값들을 어사인해주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오면 걔랑 타겟이랑 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첫 번째 뉴런에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웨이트에, 그 다음에 이각 갖고, 그 다음에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두 번째 그 레이어에 있는 뉴런을 또 값을 커렉션 하고요. 또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또 이거를 갖다가 여러 n개의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점점 여기 있는 웨이트들이 모든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되는 과정이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가 트레이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인풋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인풋 쓸 것인가. 처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때 이미 정해야 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히든 레이어를 몇 개 쓰면 좋을까? 그 다음에 각각 히든 레이어에는 몇 개의 뉴런이 있으면 좋을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서 경험적인 게 많이 존재합니다.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뉴런이 많을수록 좀 더 컴플렉스한 상황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도 많고 뉴런도 많고. 인간 같은 경우는 이게 브레인에서 뉴런도 많고요. 또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일 계산은 컴퓨터보다 느리지만 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추상적인 것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트레이닝에 쓸 데이터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만 보면은 이게 바이어스까지 합쳐서 이 첫 번째 웨이트는 3 곱하기 4죠.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W2는 5 곱하기 4니까 20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5개. 12개, 20개, 5개니까요. 총 37개가 됩니다. 여기서 37개의 웨이트의 값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선형 방정식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 미지수가 3개일 때 이 미지수의 값을 알아내려면 서로 인디펜던트한 방정식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뉴런이 37개가 트레이닝 해야 되면 최소한 필요한 데이터의 수는 37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형 방정식을 풀 때는 걔네들이 디펜던트한지 인디펜던트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 실험 데이터는 서로 디펜던트한지 인디펜던트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소한 5배는 더 해줘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7개의 뉴런 또는 웨이트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37 곱하기 5 그러면 185
5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만큼의 복잡한 아키텍처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데이터가 많으면야 이 정도 컴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겠지만, 만약 데이터가 100개밖에 안 된다. 뭐 실험실 갖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쓸 수 없겠죠. 저도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지금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쓰고 그거로 이거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심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게 복잡해서 좋은 줄 알고 데이터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잡하게 쓰는 겁니다. 그게 뉴럴 네트워크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무조건 많이 쓴다고, 이런 웨이트나 뉴런을 많이 쓴다고 모델이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해서 써야만 한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뉴럴넷에 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